자, 우리 이번 강은 지난 강에 이어서 재화의 간주 공급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화의 간주 공급에는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자가 공급, 두 번째가 개인적 공급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개인적 공급, 세 번째가 사업상 증여, 네 번째 폐업 시 잔존재화. 자, 이 네 가지가 간주 공급이죠. 파는 것은 아니지만 파는 걸로 간주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지난 강에서는 이제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이번 강은 자가 공급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가 공급에는 면세 사업 전용, 두 번째는 비영업용 승용차 유지, 세 번째는 직매장 반출.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가 공급에는 될 수 있으면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네 가지는 좀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가 공급에 세 가지, 면세 사업 전용, 비영업용 승용차 유지, 직매장 반출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거부터 설명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매장 반출이 뭐냐? 자, 여기에서 직매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판매 시설을 갖춰놓은 장소를 우리가 직매장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치장은 참고로 하치장은 창고예요. 하치장으로 반출하는 것은 하치장은 창고이기 때문에 창고입니다. 창고이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매장 반출은 판매 시설을 갖춰놓은 장소를 우리가 직매장이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판매 시설을 갖춰놓은 장소를 직매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직매장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자, 이 직매장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서울이 있고요. 여기 청주가 있습니다. 자, 서울이 본점이고요. 서울이 하이마트 본점, 청주가 하이마트 지점이에요. 청주가 하이마트 지점입니다. 자, 여기에 대표자는 똑같이 접니다. 강 선생이에요. 여기에 대표자는 똑같이 강 선생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청주에서도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하기 때문에 사업장별 과세원칙이다라는 말을 써요. 사업장별 과세원칙. 사업장마다, 자,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과세를 하기 때문에 사업장별 과세원칙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여기서도 사업자 등록, 여기에서도 사업자 등록을 하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겠죠. 자, 두 번째, 부가가치세 신고도 역시 마찬가지. 부가가치세 신고도 여기도 해야 되고 여기도 해야 됩니다. 매출세에서 매입세 공제에서 납부세액을 계산을 해서 각각 신고도 해줘야 돼요. 자, 세 번째, 부가가치세 납부도 마찬가지. 서울 사업장 따로, 청주 사업장 따로 해줘야 됩니다. 관할세무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직매장 반출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자, 청소기를 제가 서울에 있는 사업장인데 청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내려오실 때 청소기 10대만 갖다 주세요 라고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청소기를 청주로 이렇게 반출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둘 다 내 사업장이니까는 서울에서 청주로 내려갈 때 청소기 10대 차에 싣고서 쭉 내려가서 여기 청주에서 물건을 팔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직매장 반출이다라는 말을 쓰는데,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 사업장에서 내 사업장으로 옮겼을 뿐이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파는 것이 아닌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이것을 사업장에서 사업장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파는 걸로 보겠다라는 얘기죠. 사업자 등록번호가 서로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파는 걸로 봐요. 그래서 이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재화의 공급이기 때문에 당연히 뭘 발행을 해줘야 되느냐면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줘야 된다라고 지난 강에서 제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직매장 반출에 대해서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고 재화의 공급이니까 돈도 주고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상당히 번거롭죠. 나는 그냥 내 사업장에서 서울에 있는 내 사업장에서 청주에 있는 내 사업장으로 청소기를 가져갔을 뿐인데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해줘야 되고요. 돈도 주고 받아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자가 공급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직매장 반출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서 돈을 주고 받아라. 이것을 자가 공급, 간주 공급으로서 다른 것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는데 얘만큼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게 번거롭다라고 하면 이게 내 거다라고 신고를 해요. 이게 두 개 다 내 거다라고 신고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주사업장 총괄납부라는 말을 씁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고를 해요. 자,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래도 사업자 등록은 각각 해줘야 돼요. 됩니다.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은 각각 해요. 부가세 신고도 각각 합니다. 해줘요. 그런데 납부를 지점에서는 할 필요 없어요. 본점에서만 합니다.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요게.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을 해도 신고를 해도 그냥 이거는 뭐 승인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주사업장 총괄납부 하겠다라고 해서 그냥 세무서에 신고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의 주사업장은 법인은 본점과 지점 중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법인은 본점과 지점 중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지점은 여러분 지점은 본점 지점이란 말 잘 안 써요. 주사무소라는 말을 써요. 주사무소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을 할 때 신고를 할 때 법인은 본점 또는 지점 중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지점은 주사무소만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도 부가세 신고는 각각 해줘야 되고 사업자 등록도 각각 해줘야 됩니다. 납부만 어디에서? 네, 본점에서. 여기를 본점이라고 했을 때 본점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니까 당연히 부가가치세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담보 제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담보 제공이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견본품 제공, 샘플 제공하는 거죠. 두 번째는 견본품 제공, 샘플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했다라고 해서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이 아니에요. 담보를 제공했을 때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화의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할 필요도 없다고 그랬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이유도 없습니다. 견본품이 뭐죠? 여러분들 화장품 가게에서 화장품 사면 샘플 엄청나게 많이 주죠. 그건 재화의 공급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하치장 반출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하치장 반출. 창고로 물건을 내보내는 거. 그 다음에 조세의 물납이라는 게 있어요. 조세의 물납.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뭐 건물과 같은 물건으로 납부를 했을 때 그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 조세의 물납도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총괄납부 승인 얻은 자의 총괄납부 승인 얻은 자의 직매장 반출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총괄납부 승인 얻은 자의 직매장 반출도 재화의 공급이 아니에요. 만약에 총괄납부를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럼 각각 해줘야 되겠죠? 그럼 재화의 공급으로 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그냥 직매장 반출 이렇게 나오면 재화의 공급이에요. 근데 앞에 총괄납부 승인 얻은 자의 직매장 반출 이렇게 나오면 총괄납부 승인 얻은 자의 직매장 반출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 텐데 사업의 포괄적 양도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 우리 부가가치세는 개별 물건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거죠. 포괄이라는 것은 내가 만약에 식당을 매매한다라고 하면 식당에 있는 집기까지 다 포함해서 얼마 이렇게 매매를 하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식당을 매매한다라고 하면 식당에 있는 집기 비품을 모두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매매를 합니다. 그런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식당에 있는 집기를 냉장고 따로 팔고요.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 따로 팔고 이렇게 따로따로 팔았을 때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업의 포괄적 양도라고 해서 전체를 양도를 냈을 때는 그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강제 경매, 강제 공매라는 게 있습니다. 강제 공매. 자, 강제 경매, 강제 공매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경매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가 입었던 유니폼을 경매한다. 이거는 그냥 경매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강제 경매라는 것은 뭐냐면 강제 경매라는 것은 내가 은행에 건물을 담보로 제공을 하고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이자를 못 내고 있으면 은행에서 강제로 그 건물을 경매에 넘겨요. 그걸 우리가 강제 경매라는 말을 쓰는 건데 강제 경매자가 들어가는 것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재화의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 공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세금을 체납을 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내 재산을 강제로, 그거는 경매라는 말 쓰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공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공매. 그래서 내가 세금을 체납을 했을 때는 강제 공매를 당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 자, 이런 것들 말고도 한두 가지 더 있어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것만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나머지는 교재를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재에 보시면은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원재료 등을 사용했다, 원료 등을 사용했다, 이런 것들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재를 보고. 자, 지금 직매장 반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사업자 등록도 각각 해줘야 되고 이걸 우리는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라고 그랬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도 각각 해줘야 되고 납부도 각각 해줘야 돼요. 중요한 것은 청소기와 같은 상품이나 제품을 반출했을 때 재화의 공급으로 봐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게 번거로우면 이게 다 내 거다라고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주사업장 총괄납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신고만 하면 되고 승인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주사업장 총괄납부에서 법인은 본점과 지점 중 선택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인은 지점만 가능하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을 하게 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에 담보 제공, 견본품 제공, 하치장 반출, 조세 물납, 그죠? 그리고 이거 중요한 겁니다. 총괄납부 승인 얻은 자의 직매장 반출이 있다. 그리고 사업의 포괄적 양도, 강제 경매, 강제 공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직매장 반출의 의미는 이해 가시죠? 직매장 반출의 의미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는 ERP 프로그램을 쓴다.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인 ERP 프로그램을 쓴다라고 하면 자, 모든 것을 본점에서만 하시면 돼요. 본점에서. 얘는 본점에서만 합니다. 사업자 등록도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부가세 신고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본점에서만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고요. 지점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어떻게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사업을 하나요? 본점에서 세금 계산서를 모두 다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사업장이 아닙니다. 사업장이 아니에요. 장이 아니라 사업자입니다. 사업자별 과세원칙이라는 말을 써요. 사업자별 과세원칙이란 말 쓰는 겁니다. 또는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또는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이런 표현을 써요.
부가세 납부도 본점에서 해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직매장으로 반출했을 때 재원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ERP 프로그램을 쓰는 회사, 즉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을 쓰는 회사는 모든 것을 본점에서만 할 수 있다. 지정은 개설 신고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개설 신고라는 걸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다 본점에서 관할해서 쓸 수가 있다. 이것을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 다른 말로 사업장별 과세원칙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되셨죠? 네. 직매장 반출까지 살펴봤고요. 그래서 앞에 총괄납부 승인 얻은 자에 이 문장이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에 따라서 재원의 공급으로 보느냐 보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면세사업 전용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요거 면세사업 전용의 의미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학원이 있어요. 학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PC방이 있어요. 학원은 면세 사업자예요. PC방은 과세 사업자가 됩니다. PC방은 과세 사업자예요.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과세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당연히 하겠죠. 자, 25인승 버스를 구입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승합차라는 말을 쓰죠. 25인승 버스를 5천만 원에 부가세 별도, 이렇게 부가세 별도로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세금 계산서를 받았어요. 학원 운영하는데 학생들 차량 운행을 해주기 위해서 25인승 또는 15인승 이런 승합차를 구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네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차량 운반구 5,500 부가세 포함해서 차량 운반구 5,500 대변에는 현금으로 줬으면 현금 5,500 이렇게 분계를 할 거예요. 부가세 신고를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차량 운반구 5,500 현금 5,500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매입세액이 공제 안 되는 것을 불공제된다라는 말을 써요. 매입세액 불공제된다. 면세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면세 사업 관련 부가세는 불공제다. 불공제는 부가세 포함해서 접대비 승용차 이런 것처럼 부가세 포함해서 이렇게 분계를 해줍니다. 자, 우리 PC방이에요. 우린 PC방인데도 불구하고 차량 운행을 해준다. PC방인데도 불구하고 차량 운행을 해준다. 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께서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아니, PC방에서 차량 운행 해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이렇게 질문하면 곤란하죠. 그렇죠? 제가 의미를 이해를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학원도 차량 운행 해줘야 된다라는 법적인 의무는 없는 거예요. 편의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해줄 뿐인 겁니다. 저희 학원은 차량 운행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만약에 이게 의무다라고 하면 저는 법을 어긴 거잖아요. 예. 그래서 법적으로 차량 운행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자, 과세 사업자인 PC방입니다. 얘네는 분계를 어떻게 하느냐면 차변의 차량 운반구 과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의미를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한 거니까는 자, 이걸 가지고서 저한테 난감한 질문을 해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가세액 500만 원, 대변에는 현금 5,500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해줘요. 얘는 부가세 신고를 한다라고 그랬죠. 부가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가세 대급금이란 말을 씁니다. 우리 승합차 버스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를 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얘는 없는데 매입세액이 지금 500만 원이 생겼죠. 5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럼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매출이 없다라고 하면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환급세액이 5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와. 자, 그럼 결국은 PC방인 과세 사업자는
5,500만 원을 차값을 지급을 했다가 500만 원을 부가세 환급을 받았으니까 결국은 차를 얼마 주고 구입한 거죠? 5천만 원에 구입을 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면세 사업자인 학원은 그냥 5,500만 원 주고 끝났죠, 그쵸? 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집에 필요한 컴퓨터를 엄마 명의로 사고 식당 하시는 엄마 명의로 사고 막 이렇게 회사 명의로 살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PC방에서 차량원방구 5천만 원, 부가세입금 500만 원 이렇게 해서 매출세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서 환급세액을 계산을 해서 환급을 받아서 5천만 원 주고 산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이해 가시죠? 면세 사업자는 지우면서 볼게요.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가 안 된다. 때문에 분계도 차량원방구 5,500, 현금 5,500.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된다. 그래서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말을 씁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자, 그런데 PC방은 과세사업자라고 그랬어요. PC방은 과세사업자.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부가세 대급금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부가세 대급금. 그러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서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 결론은 얼마 주고 차를 산 꼴이 되느냐면 5천만 원 주고 차를 산 꼴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면세사업 전용의 의미가 뭐냐? 면세사업 전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우리는 PC방도 하고 학원도 합니다. PC방도 하고 학원도 해. 이렇게. 자, 같은 건물에서 만약에 자, 이쪽은 학원을 하고요. 자, 여기서는 PC방을 합니다. 학원은 면세고요. PC방은 과세예요. 같이 하는 사업자를 우리가 겸용사업자라는 말을 써요. 겸용사업자는 과세사업자로 분류가 됩니다. 과세사업자예요. 겸용사업자는 과세사업자로 분류가 돼요. 자, 이런 데가 뭐가 있을까요? 이런 데가 여러분들 고속버스 회사 겸용사업자예요. 왜? 일반 버스는 면세인데 우등고속버스는 과세입니다. 좌석이 4개 있는 일반 버스는 면세고요. 좌석이 3개 있는 우등고속버스나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과세예요. 겸용사업자예요. 그 다음에 신문사도 겸용사업자예요. 신문은 면세인데 신문에 딸린 광고는 과세입니다. 겸용사업자예요. 약국도 역시 마찬가지 겸용사업자죠. 조제하는 약은 면세인데 일반적으로 파는 의약품은 뭡니까? 면세가 되는 거죠. 일반적인 의약품은 과세가 되는 겁니다. 조제약은 면세, 일반 의약품은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육점이 같이 있는 식당, 삼겹살집. 정육은 여러분들 그런 집 가보셨어요? 혹시 고기를 먼저 사고 식당 가서는 상차림비만 내는데 고기 사면서 카드 긁죠? 면세입니다. 식당에 가면은 상차림비 나중에 카드 긁죠? 그거는 과세가 되는 거예요. 결제 2번 하잖아요. 겸용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업자는 다 뭘로 다 분류가 되느냐면 과세사업자로 분류가 돼요. 과세사업자.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2월 1일에 똑같이 승용차가 아니에요. 승합차를 5천만 원에 구입을 했어요. 5천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부가세 별도 이렇게 당연히 세금계산서 수령을 했습니다.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수령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분계를 어떻게 할래요? 만약에 분계를 차량 운반구 5,500 대변에는 현금 5,500 이렇게 분계를 하면 이 분계만 보고서도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쓰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차변에 차량 운반구 5,500 대변에 현금 5,500 이렇게 분계했어요. 그럼 이거는 어디에서? 과세 사업이 아니라 면세 사업인 학원에서 쓴다는 얘기죠. 매입세 공제를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즉 환급을 안 받겠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정확한 거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승합차는 학원에서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분계를 차변에 차량 운반구 5,500 대변에 현금 5,500 이렇게 분계를 하면 이 분계를 봤을 때 이 승합차는 어디에서만 사용할 것이다? 학원에서만 사용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겠다. 즉 환급을 나는 안 받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개를 했습니다. 차량원방구 5천만 원, 부가세 대급금이 500만 원 이렇게 분개를 했어요. 이렇게 분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분개는 뭐죠? 이 분개는 나는 이 승합차를 학원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PC방 이용 고객들한테 제공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같이 쓴다라고 하면 안 되나요? 예, 그건 저 뒤에 단원에 가서 또 나옵니다. 자, 지금은 그거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수업을 들어주시고 수업을 다 들어주신 다음에 의문점이 있으면 그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분개를 봤더니 과세 사업에서만 사용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 부가세 신고할 때 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를 해서 자, 여기가 0이니까 매입세 공제를 500만 원을 받아서 환급을 받습니다. 환급을 500만 원을 받았어요. 세무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네 이거 잘못 신고한 거 아니야? 학원에서 쓸 걸 PC방에서 쓴다라고 신고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장이 나는 아닌데요. 저희 학원은 차량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PC방에서 새벽에 귀가하는 고객들한테 차량을 제공해 줍니다. 차 운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PC방에서 쓰는 거 맞습니다. 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이렇게 받았어요. 식당에서 엄마 이름으로 노트북을 사서 대학생인 딸내미가 갖고 다녀요. 아니 식당에서 노트북 쓰는 거 맞습니까? 그거 자녀분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식당에서 어머니가 아닌데요. 우리 식당에서 노트북 매출자를 뽑으려고 산 건데요. 라고 한단 말이죠. 할 말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매입세 공제를 받아서 환급을 500만 원 받았죠. 안 걸렸어요. 안 걸리면 되는데 문제는 자 보시기 바랍니다. 2003년, 2002년 5월 2일에 아무래도 수상해요. 그래서 세무공무원이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PC방 현장을 나가서 게임을 한 다음에 새벽에 차량 운행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PC방 사장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양반이 미쳤나? 무슨 PC방에서 맞잖아요. 그죠? 내가 세무공무원입니다 라고 PC방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들어가서 게임을 하고 새벽에 차 태워다 주세요 라고 했더니 PC방 사장님이 저희는 차량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어디 PC방에서 차량 운행을 합니까? 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세무공무원이 딱 걸렸어.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2002년 5월 2일에 이 면세 사업에 전용을 하다 딱 걸렸다는 얘기죠. 면세 사업의 전용의 의미는 뭐냐면 이 면세 사업 전용의 의미는 과세 사업인 PC방에서 사용한다 뻥치고 분개를 이렇게 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아서 환급을 받았죠. 왜? 500만 원 크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PC방에서 쓰지 않고 어디에서? 학원에서 쓰다가 딱 걸린 거예요. 이게 면세 사업에 전용하다가 딱 걸렸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겠죠. 면세 사업에 전용하다가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세무공무원이 야, 너 왜 과세 사업에 사용한다 부가세 신고해 놓고서 면세 사업에 쓰고 있니? 너 그러면 환급 받은 거 토해내라 라는 얘기죠.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를 해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 공제해서 이거 토해내라, 납부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면세 사업의 전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과세 사업에 사용한다 뻥쳐서 환급을 받았죠. 안 걸렸으면 되는데 딱 걸렸습니다. 2002년 5월 2일에 면세 사업에 전용하다 딱 걸렸어요. 그러면은 환급 받은 거 토해내라. 너 왜 나쁜 짓 했어? 라고 하는 거죠. 토해내야 되죠, 그러면. 그런데 다 토해낼 필요는 없어요. 다 토해내지 않습니다. 걸리면 뭐라고 할까요? 그래요, 미안해요. 나 처음부터 PC방에서 안 쓰고 학원에서 썼어요. 죄송합니다. 라고 신고합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에요. 나 진짜 어제 그저께까지는 PC방에서 썼었는데 PC방이 이제 손님이 별로 없어서 학원에서 쓴 거예요. 이제부터 학원에 쓴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세무서에서는 믿지 못하겠지만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지나간 거는 PC방에서 썼다라고 인정을 해줄게. 그러니까는 다는 토해내지 말고 일부만 토해내라. 그래서 우리 세법에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1과세기간 종료일 1과세기간 종료일은 여러분 과세기간은 6개월씩 끊기는 거라고 그랬죠. 그쵸?
6개월씩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종료일이 6월 30일, 12월 31일이 종료일입니다. 1과세기간 종료일이 경과할 때마다 건축물은 5%씩, 건축물 외의 것은 25%씩 까줘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체감률 인정한다라는 말을 써요. 체감률을 인정한다. 1과세기간 종료일인 6월 30일, 12월 30일이 한 번 경과할 때마다 건축물은 5%씩 까주고요. 건축물 외의 것은 25%씩 체감률 이렇게 즉 까준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2월 1일부터예요. 그쵸? 2월 1일부터. 자, 1월 1일부터 6월 30, 7월 1일부터 12월 31일. 2002년 1월 1일부터 6월 30,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이렇게 있을 때 언제 취득했다고 그랬습니까? 2월 1일에 취득했으니까 요쯤 취득했겠죠. 2월 1일이니까. 그리고 지금은 2002년 5월 2일이에요. 2002년 5월 2일이면 요쯤 되겠네요. 요쯤 5월 2일이면. 그죠? 요쯤 되길 거예요. 그러면은 요때 취득을 했고 요때 취득했고 요때 딱 걸렸어요. 그쵸? 그러면 요 기간 중에 6월 30일이 또 12월 31일이 몇 번 지나갔냐라는 얘기죠. 지금 2번 지나갔어요. 2번. 2번 지나갔으니까 한 번 지나갈 때마다 건축물 외의 것을 25%씩 까주는 거니까 50%를 까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5월 2일이 아니라 만약에 9월 2일에 걸렸어요. 9월 2일에. 그러면 이때가 아니죠. 9월 2일에 걸렸으면은 네. 요때쯤 될 거예요. 요때 9월 2일에 걸렸어요. 그러면 3번 지나갔네요. 3번. 이렇게. 하나, 둘, 3번 지나갔어요. 그쵸? 3번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은 토탈 3번 곱하기 25%는 네, 75%를 까줍니다. 그러면 500만 원에서 75% 까주면은 나머지 25%만 토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 중 25%인 125만 원을 토해내라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면세사업 전용입니다. 이게 면세사업 전용의 의미예요. 대충 이해 가세요? 자, 취득 시점부터 해서 전용 시점까지 6월 30일, 12월 31일이 몇 번 경과했느냐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 둘, 3번 경과했으니까는 3번 곱하기 25% 하면 토탈 75%를 체감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나머지 25%만 토해내라. 125만 원, 네, 토해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만약에 한 번만 더 경과가 됐었으면 토해낼 게 없네요. 하나, 둘, 셋, 4번 지난 다음에 걸렸으면은 토해낼 게 없는데 지금 한 번 그죠? 경과가 안 돼서 토해내 줘야 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면세사업 전용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면세사업 전용. 그래서 공식을 만들어 드려 볼게요. 면세사업 전용의 공식입니다. 취득원가. 요거 면세사업 전용의 공식이에요. 취득원가 곱하기 1 마이너스 체감률이라고 그래요. 체감률 곱하기 경과된 과세 기간. 경과된 과세 기간 수. 얘가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얘가 과세 표준. 그래서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취득원가가 5천만 원이었어요. 5천만 원. 곱하기 1 마이너스 25% 곱하기 3번 경과했죠? 그러면은 과세 표준은 125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곱하기 먼저 계산을 하는 거는 아시죠? 자, 그래서 125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나와요. 그러면 과세 표준의 10%가 125만 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 공식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을 암기해 주세요. 그래서 취득원가 곱하기 1 마이너스 체감률 곱하기 경과된 과세기간수는 과세 표준이다. 5천만 원 곱하기 과료율 1 마이너스 체감률이 25%예요. 곱하기 3번. 그래서 과세 표준은 1250만 원 나왔으니까 여기 10% 125만 원을 토해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십니까? 주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승합차를 구입을 했을 때 이렇게 분기를 하면 이거는 학원이 아니라
네, PC방에서 사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렇게 매입세 공제를 받아서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저걸 나중에 면세 사업인 학원에서 사용을 하다 딱 걸리면 토해내야 돼요. 토해내야 돼요. 얼마를 토해낼 거냐? 1과세기간 종료일인 6월 30일과 12월 31일이 한 번 경과할 때마다 건축물은 5%, 건축물 외의 것은 25%씩 체감료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로 하면은 3번 경과됐으니까 75% 체감료를 인정을 해줘서 25%인 125만 원만 토해내라 라는 얘기죠. 이걸 공식으로 표현하면 저렇게 취득원가 곱하기 1 마이너스 체감률, 그렇죠? 1 마이너스 체감률 곱하기 경과된 과세기간수를 하면 과세 표준이 계산이 되죠. 그러면은 과세 표준이 1250만 원 나왔으니까는 10% 과세 표준 1250만 원의 10%인 125만 원을 토해내 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또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피스텔을 그냥 건물을 샀어요. 상가 건물을 1억 원의 부가세 별도입니다. 1억 원의 부가세 별도로 취득을 했어요. 취득을 했고요. 부가세 별도로 취득을 했습니다. 면세 사업의 전용은 아니에요. 면세 사업의 전용은 아닌데 또 다른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거 체감률 때문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취득을 했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했어요. 수령을 했습니다. 발행한 게 아니라 수령을 했어요. 네. 자, 이 상가 건물을 가지고서 나는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할 거니까는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면 임대 사업자는 과세 사업자예요. 과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년도가 2001년 똑같이 2월 1일이었어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를 해서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억 원의 10%면 1,000만 원이 되겠죠? 1,000만 원이 됩니다. 얘는 없으니까 그쵸? 매입세액이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매입세액이 얘가 없는 거고 얘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럼 환급을 1,0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환급을 받았어요. 이렇게. 내가 상가 건물을 1억 원에 샀어요. 부가세 별도로. 부가세 1,000만 원이 있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과세사업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매입세 공제를 받아서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나는 좋은 거죠. 1억 원 주고 1억 1,000만 원 줬다가 1,000만 원을 환급 받았으니까 당연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2005년 9월 1일에 그냥 폐업을 했어요. 폐업을 했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폐업을 했어요. 폐업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팔았어요. 아니면은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이라고 할게요. 상가 건물을 매각을 했어요. 매각한 걸로 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환급받은 거 토해내야 된다. 환급받은 거 토해내야 돼요. 왜 토해내야 되느냐면 임대 사업을 한다라는 조건 하에서 환급을 해준 건데 팔아버렸으니까 토해내야 된다라는 얘기죠. 얼마를 토해내야 되느냐? 자, 2001년 1월 1일부터 6월 30, 7월 1일부터 12월 31일,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월 1일부터 6월 30,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나는 임대사업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환급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도중에 팔면은 더 이상 나는 임대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토해내야 되는데 얼마를 토해내야 되느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취득했어요? 2월 1일에 취득했죠. 이때 언제 팔았습니까? 2005년 9월 1일이니까 이때쯤 팔았죠. 몇 번 지나갔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죠? 한 번 지나갈 때마다 몇 프로씩? 5%씩 까준다고 그랬죠? 5% 곱하기 9번 지나갔으니까는 45% 체감률을 인정을 해줘서
체감률을 인정을 해줘서 나머지는 토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 공제를 내서 납부세액을 계산을 해줄 때 여기에서 환급받은 것 중에 그죠? 여기서 환급받은 것 중에 9번인 45% 체감률을 인정을 해줬으니까 나머지 55% 즉 550만 원을 토해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550만 원을 토해내야 된다. 최소한 그러면 10년 동안은 사업을 하라는 얘기죠. 10년 동안. 왜 10년이 나올까요? 1년 지나갈 때마다 10%씩 까지잖아요. 그렇죠? 5%니까. 그렇죠? 그러면 10년 지나면 100% 다 까졌겠네. 그러면 토해낼 게 없습니다. 이렇게 도중에 팔게 되면 도중에 팔거나 폐업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폐업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 팔거나 폐업을 했을 때도 똑같이 550만 원. 폐업을 했을 때도 폐업 시에도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식으로 표현해보면 취득원가 곱하기 1 마이너스 체감률이에요. 1 마이너스 체감률 곱하기 경과된 과세기간수죠. 경과된 과세기간수. 이렇게 해주시면 과세표준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과세표준. 그래서 취득원가가 1억 원이었었어요. 곱하기 1 마이너스 5% 건축물이니까 9번 경과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45%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과세표준이 얼마라고 계산이 되느냐면 5,500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5,500이니까는 10% 550만 원 토해내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해 가시죠? 자, 매각을 하거나 폐업을 했을 때 이렇게 해서 토해내는 금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아우,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안 토해내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공식을 한번 지어볼게요. 안 토해내는 방법이 있어요. 저걸 어떡하지? 550만 원 안 토해내는 방법이 없을까? 합법적으로 안 토해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자, 여러분들 이 건물을 산 사람도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겠죠? 이 건물을 산 사람도 임대 사업을 할 거예요. 건물 사서 뭐 하겠어요? 임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업의 포괄 양도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사업을 내가 포괄적으로 양도하겠다라는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재화의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토해낼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건물을 산 사람은 이 계약서를 쓰자마자 몇 년 보유한 꼴이 되는 거냐면 5년 보유한 꼴이 되는 겁니다. 4.5년이죠, 정확하게. 이렇게 보유한 꼴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서라는 걸 쓰면 쓰면은 이 건물을 산 사람은 사자마자 이만큼 경과한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쓰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필요 없다. 그러면 토해낼 필요도 없다라는 얘기죠. 아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에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서가 있었죠. 바로 이겁니다. 이거예요. 자, 의미 이해 가시죠?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면세사업 전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세사업에 사용한다 하고 면세사업에 사용을 했을 때 토해내야 된다라고 했어요. 매입세 공제 받은 걸 토해내는 걸 우리가 면세사업 전용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뭐 있습니까? 비영업용 승용차 유지라는 게 있어요. 비영업용 승용차 유지. 얘는 뭘까요,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잘 보세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이 비영업용 승용차 유지. 2001년 2월 1일에 만약에 렌트카 회사예요. 우리는 렌트카 회사에서 승용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렌트카 회사에서 승용차를 이용해서 매출을 달성을 시키는 100% 영업용이죠. 승용차를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차량 운반구, 뭐 예를 들어서 그랜저를 사왔습니다. 그랜저를 구입을 했어요. 차량 운반구 4천만 원.
부가세 대급금이 400만 원. 대변에 현금 4,400만 원. 네. 렌트카 회사에서는 승용차가 불공이 아니에요. 공제받을 수 있는 거지. 일반 제조업체에서의 승용차는 업무용이지만 업무용이 비영업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업무용을 비영업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 제조업체에서는 일반 회사라고 할게. 일반 제조업 뭐 예를 들면 이런 데서의 승용차는 업무용이에요. 업무용. 즉 비영업용이에요. 비영업용. 그런데 렌트카 회사에서는 회사에서의 승용차는 영업용이에요. 얘를 이용해서 매출액이 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입세 공제를 받습니다. 즉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환급을 받아요. 이렇게 했다가 2002년 9월 1일에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다가 딱 걸렸어요. 이게 뭡니까? 비영업용으로 쓰다가 걸렸다는 얘기죠. 비영업용으로 사용을 하다가 걸렸습니다. 즉 전용 비영업용으로 사용을 하다가 딱 걸렸어요. 네. 그랜저를 뽑아놓고서 안 빌려서 렌트를 안 했어요. 렌트를 안 하고 자기 출퇴근용으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되죠? 안 걸리면 되잖아요. 네. 안 걸렸어요. 그러다가 누가 신고를 하는 바람에 딱 걸렸습니다. 너 왜 저거 렌트 안 하고 네가 개인적으로 출퇴근용으로 쓰니? 그러면은 토해내라 라는 얘기죠. 의미에 가죠? 네, 토해내라는 얘기예요. 얼마 토해내야 되느냐? 공식에 대입하시면 돼요. 4천만 원 곱하기 1-25% 곱하기 몇 번 경과됐습니까? 2001년도 한 번, 두 번, 2002년도 한 번, 세 번 경과했잖아요. 세 번.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25% 나오니까는 네, 과세 표준이 1,000만 원이 나오죠. 1,000만 원의 과세 표준이 계산이 됩니다. 과세 표준이. 그럼 1,000만 원의 10%면 얼마죠? 100만 원을 납부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100만 원을 토해내라 라는 얘기죠. 100만 원을 토해내라. 이해 가십니까? 요게 비영업용 승용차 유지의 개념이다.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실 때 많이 헷갈리실 수 있어요. 일반 제조업이 됐던 도소매업이 됐던 이런 데서의 승용차는 업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영업용. 근데 렌트카 회사나 택시 회사 이런 데서는 승용차가 업무용이 아니죠. 영업용이 되는 거예요. 영업용이 되는 겁니다. 자, 간주 공급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마지막 요 폐업시 잔존제와 예제 문제 하나만 제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자 여기 보세요. 현재는 2002년 12월 31일이에요. 2002년 12월 1일 폐업을 했어요. 폐업 시 과세 표준을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토지가 시가가 1,000만 원이 있고요. 1,000만 원. 상품의 시가로 보는 거예요. 100만 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의 시가는 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차량 운반구는 취득을 언제를 했느냐면 취득을 2001년 2월 1일에 500만 원에 취득을 했어요. 차량 운반구는 2001년 2월 1일에 500만 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자, 과세 표준 구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느냐면 토지는 면세죠. 토지는 면세니까는 과세 표준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 상품은 시가로 다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100만 원이에요. 상품은 시가로 100만 원이고요. 재고자산, 즉 재고자산은 시가가 과세 표준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차량 운반구는 무슨 자산이라고 하죠? 우리 감가상각자산이라고 하죠. 감가상각자산이에요. 감가상각자산은 시가가 과세 표준이 아니에요. 시가가 과세 표준이 아니라
이 공식에 대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취득원가 곱하기 1 마이너스 체감률 곱하기 경과된 과세기간수, 이렇게 경과된 과세기간수, 얘가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얘가 과세 표준이 돼요. 그러면 취득원가 500만 원이죠. 500만 원 곱하기 1 마이너스 25% 곱하기 경과된 과세기간수는 자 2001년 2월 1일에 취득해서 현재 12월 1일이니까 3번 경과됐죠. 3번 경과됐습니다. 그러면 125만 원이 과세 표준이 돼요. 125만 원. 이거 100만 원. 합쳐서 225만 원이 과세 표준이죠. 여기에 10% 납부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 10% 납부세액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10% 납부세액. 자, 파는 것은 아니지만 파는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주공급이다 라는 말을 썼고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이 하나 되는 게 있다고 그랬죠. 직매장 반출. 다 시가가 과세 표준이다. 다만 폐업했을 때 감가상각자산은 시가가 아니라 이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간주공급까지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